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잔혹 행위의 부담은 생존한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은 수줍은 여성,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생존 친척이자 나치 악행의 주모자인 히틀러의 여동생 파울라 히틀러였습니다. 파울라 히틀러는 아돌프 히틀러의 유일한 전실 자매였습니다. 그의 또 다른 자매와 3명의 형제는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울라와 아돌프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는 아돌프가 집을 떠나 그의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파울라는 자신만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상업 교육을 받았고 1920년대 동안 비엔나의 오스트리아 국가보험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에 그녀는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그녀의 형제인 아돌프의 평판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후 아돌프 히틀러는 그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월 250실링의 생활비를 지급했고 후에는 500 라이히마르크로 증가했습니다. 전쟁 동안 아돌프는 파울라가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새로운 성을 가지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성은 아돌프가 1920년대에 사용했던 별명인 볼프 월프였고, 그래서 파울라 볼프는 전쟁 동안 비엔나에서 신분을 숨긴 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가 히틀러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4월 14일 2명의 SS 장교가 파울라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를 베르히테스가덴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히틀러의 명령으로 10만 라이히마르크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금액은 그녀의 이복 누나인 안젤라에게도 할당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파울라는 곧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1945년 5월 26일 파울라는 대반정보국에 의해 신문을 받았지만 곧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엔나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예술 공예품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1952년 12월 1일 파울라는 아돌프 히틀러의 유언과 관련된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베르히테스가덴으로 이주했습니다. 히틀러의 재산 정리를 위한 절차는 히틀러의 공식 사망 증명서 부족으로 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1948년 10월 2일 뮌헨의 탈라치와 재판소는 히틀러를 주요 범죄자로 분류했지만 사망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그 재판소는 히틀러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고 뮌헨에 있는 주택, 베르히테스가덴 근처의 여러 주택, 뮌헨의 에어 출판사에 대한 약 500만 마르크의 청구를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파울라 히틀러가 히틀러의 개인 유언에서 남겨진 유산에 대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적 절차 중 파울라의 노력은 베르히테스가덴과 베를린 쇤베르크 법원 간의 관할권 문제와 혼란에 의해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르히테스가덴의 연방법원은 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르히테스가덴의 지역 연방판사인 하인리히 슈테파누스는 1952년 말에 절차를 시작하여 1956년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슈테파누스 판사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42명의 증인 중 13명은 1955년과 1956년에야 러시아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울라는 계속해서 그녀의 청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베르히테스가덴에서 조용히 살며 대중의 관심을 피했습니다. 파울라 히틀러는 1960년 6월 1일 베르히테스가덴 근처의 쇳나우에서 6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5개월 후 베르히테스가덴의 연방법원은 유산 증명서를 발행하여 히틀러의 재산의 3분의 1을 파울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제3제국의 국가보안법 수장 가족
배신과 비극의 이야기 아돌프 히틀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지만 폴은 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었다. 그가 히틀러의 여동생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다음에 소개할 나치 생존자와는 다르다. 이 여성은 나치악의 구현체인 SS의 수장 하인리히 힘러와 파트너가 되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 힘러였고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마가렛 힘러, 본명 마가렛 보데는 부유한 토지 소유 가문에서 태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그녀는 독일 적십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전쟁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상실감과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전쟁 후 그녀는 결혼했지만 결혼은 단 2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다. 1923년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마가렛은 베를린의 한 유대인 산부인과 의사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 투자했다. 1927년 마가렛은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에서 하인리히 힘러를 만났다. 힘러는 마가렛보다 8살 어렸다. 그들은 거의 매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힘러는 만성적인 위장 문제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마가렛과 함께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바이에른의 한 마을에서 3일간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육체적으로 친밀해졌다. 마가렛과 하인리히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1928년 7월 3일 베를린의 한 등록소에서 결혼했다. 마가렛의 아버지와 형이 증인이었고 하인리히의 부모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마가렛이 더 나이가 많은 프로테스탄트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마가렛과 하인리히는 1929년에 구드룬이라는 딸을 낳았다. 그 가족은 하인리히의 엄격한 이상을 반영한 구조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하인리히의 부재와 불륜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하인리히는 비서 헤드위그 포트하스트와 바람을 피웠고 이 사건은 마가렛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크지 않지만 마가렛은 나치 독일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했다. 그녀는 독일 적십자에 관여했고 전쟁 중 여러 시설을 감독했다. 또한 공식 행사에서 하인리히와 함께했지만 나치 엘리트의 내밀한 사회적 원에는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했으며 반유대주의적 견해로 잘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마가렛과 그녀의 딸 구드룬은 연합군에 의해 구금되었다. 나치 독일의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의 아내였던 마가렛은 여러 차례의 탈나치화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 재판은 독일 사회에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정화하고 나치 정권과 연관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은 주요 범죄자, 경범죄자, 추종자 및 면책된 사람 등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처형, 감옥형, 벌금 및 취업 제한 등을 포함했다. 처음에는 주요 범죄자로 분류된 마가렛은 이 재판 동안 몇 차례 그 상태가 변경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간호사였을 뿐이며 남편의 범죄에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가렛은 자신의 과거 행동과 연관을 방어하기 어려웠다. 재판은 마가렛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결국 법원은 그녀를 제사 카테고리인 미트로이페린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추종자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30일의 형벌 노동을 선고받았다. 또한 연금 권리와 투표권을 잃었다. 석방된 후 마가렛은 히펜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았지만 후에 딸 구드룬과 함께 뮌헨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이는 나치 독일에서 누리던 안락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마가렛은 또한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연금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전후 시기는 마가렛에게 정말로 도전적인 시간이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지배적인 엘리트의 일원이 아니었던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사회적 지위와 부의 상실은 그녀에게 큰 무게가 되었다. 마가렛의 개인 생활은 또한 하락세를 겪었다. 그녀와 딸 구드룬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아버지를 숭배했던 구드룬은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나치 그룹에 참여했다. 마가렛은 그딴 집단에 대한 그녀의 연관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겼다. 마가렛은 딸과는 달리 낮은 프로필로 살아가려고 했다. 전후 생활을 통해 마가렛은 대부분 대중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에 직면했다. 남편의 행동과 나치 정권에서의 그녀, 자신의 연관에 대한 낙인을 안고 마가렛은 재정적 지원을 얻으려 할 때마다 대부분 관료적인 장애물에 부딪혔다. 새로운 도전적인 현실을 탐색하는 어려운 세월은 마가렛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하인리히 힘러의 아내로서의 시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마지막 세월을 형성했다. 그녀는 1967년 8월 25일 73세의 나이로 비통하고 지친 완전히 좌절한 여성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가렛의 전후 생활은 그녀의 딸 구드룬의 삶과는 전혀 달랐다. 1929년에 태어난 구드룬 힘러는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녀의 아버지인 힘러는 히틀러 정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힘러는 집에 거의 없었지만 그의 딸 구드룬을 모범적인 딸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품위, 좋은 예절, 순종, 그리고 학교에서의 근면을 설교했다. 그는 SS 기호가 있는 엽서를 보내고 SS 뉴스레터를 읽도록 했다. 구드룬은 착한 나치 소녀로서 전선에 편지를 보내고 SS 병사들을 위해 선물을 만들며 10살에 독일 소녀 연맹에 가입했다. 그녀는 매일 아버지에게 그리움 어린 편지를 썼다. 여행 중인 아빠를 그리워한 그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 모든 것이 바뀌려 했다. 히물러의 복수, 독일인들에 대한 가슴 아픈 정의 전쟁이 끝날 무렵 나치 독일의 파괴는 소련에서 매우 심각했으며 재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여러 차례 전쟁이 끝난 후 모든 적국의 포로들이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강제 노동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공공선언에서 2해 전에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1943년 말 테헤란 회의에서 스탈린은 전쟁 배상금으로 400만 명의 강제 노동자가 수년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44년 여름까지 이 수요는 10년 동안 500만 명으로 증가되었고 이는 연합국과의 후속 회의에서 반복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모든 독일 남성 17세에서 45세과 독일 동남부 해방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성 18세에서 30세는 소련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개월 이내에 약 11만 명이 식별되어 이송되었고 1945년 초에 독일 점령지에서 또 다른 10만 명이 합류했습니다. 소련의 손에 잡힌 독일 포로들도 소련으로 이송되었으며 약 10만 명은 나이, 질병 또는 연령 등의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나머지 포로들은 약 60개의 수용소에서 집중되었고 이들은 1945년 10월 말까지 소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포로들은 또한 자키모프,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주요 자원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이송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스탈린의 핵산업을 위해 우라늄을 채굴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스탈린은 포로들이 재건 작업에 필요한 시간 동안 억제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는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1945년 5월에서 1949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축국 포로들을 석방했으며 이는 연합국들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 석방된 포로들의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6월 6일 향후 석방과 송환은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비밀 경찰은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약 22만 5천 명의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군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8월에 이르러 총 70만 8,055명의 포로들이 석방 대상으로 식별되었으며 그중 41만 2천 명은 독일인이었으며 이는 그들이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련 당국은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포로들은 석방하려 했지만 반소련적인 의견을 가진 포로들이 석방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반소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적절한 구실을 대고 억제되어야 했습니다. 소련은 포로들의 노동 잠재력을 최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세르게이 크루글로프 소련 개발부 장관은 노동 불가능한 15만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포로들의 배급을 10% 증가시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소련에서의 포로 생활에 대한 독일인들의 증언은 2,500개 수용소 대부분에서 존재했던 굶주림의 문화를 반영하며 이 상황이 근처의 민간인들에 의해 공유되었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나라에는 충분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증언은 포로들 사이에서 발생한 전염병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음식 저장, 일부 음식에 대한 금기, 수용소 내에서 음식을 훔치거나 교환하는 방식 등을 보여줍니다. 포로들이 무엇을 하든지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는 것도 반영됩니다. 절망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보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을 절단하거나 눈에 상처를 입혀 실명시키는 시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염분을 과다 섭취하여 부종을 일으키려 시도하기도 했으며 이 시도들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송환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국 공군 총사령관의 가족, 공주들의 운명 많은 나치 지도자들의 가까운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경우가 에미 괴링,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이자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인 헤르만 괴링의 아내였다. 에미는 결혼 전에도 독일에서 배우로서 유명했으며 결혼 후 그녀의 유명세는 급격히 상승했다. 그녀는 끊임없는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항상 사진에 찍혔다.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인 남편 덕분에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많은 국가 행사에서 접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3제국의 첫 번째 여사라는 비공식적인 칭호를 얻었다. 전쟁이 끝난 후 에미 괴링의 인기는 급격히 하락했다. 그녀는 탈나치화 과정을 거쳤으며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과 나치 정권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중 에미는 자신이 항상 남편을 사랑해서 행동했으며 어떤 범죄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방어했다. 그녀는 전쟁 중 유대인과 다른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러 명의 증인들, 그중 일부 유대인 생존자들은 그녀가 어려운 시기 동안 도왔다는 증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미는 나치 정권과의 연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에미의 재판은 1948년 7월 20일에 진행되었고 그녀는 재판을 차분하게 받으며 전쟁 중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설명될 것이라 확신했다. 실제로 그녀가 도운 유대인들과 연극 동료들의 증언은
에미의 복잡한 성격과 당시의 도덕적 도전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녀에게 1년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에미와 그녀의 딸 에다, 괴링은 뮌헨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재건하려 했다. 에미는 내 인생과 괴링이라는 자서전에서 그녀의 경험을 회복력 있게 되돌아보며 행복했던 순간과 인생을 형성한 깊은 슬픔을 모두 인정했다. 그녀는 헤르만 괴링과의 결혼을 신의 선물로 묘사하고 딸 에다가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전후의 삶에서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미는 자신의 경험이 그녀를 형성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인간의 시련과 고통이 압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위안을 찾았다. 에미 괴링의 남은 삶은 그녀가 나치 정권과의 연관에 대해 직면해야 했던 결과들로 점철되었고 딸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특징 지어졌다. 에미의 딸 에다 괴링도 나치 독일에서 공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부인 아돌프 히틀러의 애완동물로도 유명했다. 에다의 생일은 거의 국가적인 행사처럼 기념되었고 아버지는 비행기 퍼레이드를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에다의 삶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급격히 변화했다. 1945년 6월 미국은 에다와 그녀의 어머니 에미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벨덴슈타인 성으로 이송했다. 호화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괴링 가족은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며 불안정한 삶을 시작했다. 에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7살의 에다는 노이하우스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카톨릭 수녀들이 그녀를 돌보며 읽기, 쓰기, 산수 등의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쳤다. 1948년 에미는 에다가 학교 성적이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을 설득했다. 학교 생활 동안 에다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선생님들과 동급생들로부터 자주 우대를 받았다. 학업 성적은 우수했으며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거의 대화에서 등장하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학교에서 금기시되었다. 어머니가 출소한 후 에다는 뮌헨의 겸손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에다는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너무 건조하다고 느끼고 뮌헨 병원의 실험실에서 의학기술 보조로 일하기로 전향했다. 악명 높은 성씨에도 불구하고 에다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녀는 스페인 여행 중에 그 이름 덕분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에다는 결혼하지 않았고 뮌헨에서 부모님의 사진과 그림들로 둘러싸인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녀의 아파트는 사실상 가족을 기념하는 박물관과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에다 괴링은 2018년 12월 21일 80세의 나이로 뮌헨에서 사망했다. 리나 하이드리히, 제3제국의 철의 미망인 리나 헤이드리히 역시 남편 라인하르트의 행동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악랄한 나치 범죄자였고 홀로코스트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나 헤이드리히는 그의 행위를 감쌌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라인하르트 헤이드리히는 제국보안본부의 수장과 보헤미아 및 모라비아의 보호자였으며 1049년 원제회의에서 나치가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즉 독일 점령하 유럽 전역의 모든 유대인에 대한 추방과 집단 학살 계획을 공식화한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1904 12년 봄 체코슬로바키아 저항군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나치 영웅의 미망인으로서 리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 보헤미아의 저택에서 살면서 수십 명의 포로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포로들을 자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남편처럼 그녀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리나는 영국의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나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문제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1947년 프라하의 인민특별법원은 그녀를 전쟁 중 포로들을 다룬 방법에 대해 종신형과 20년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증인들은 그녀가 잔인하고 오만했으며 노동자들이 게으르다고 판단하면 SS 경비병들이 그들을 때리도록 허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체코슬로바키아로의 송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1949년 그녀는 독일에서 탈나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카테고리 4 범죄자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주요 범죄자가 아닌 단순한 추종자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분류 덕분에 그녀는 수감형을 면하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법원의 관대함에 놀랐다고 표현하며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은 몇 안 되는 나치 여성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리나는 다시 페르만으로 돌아가 가족 빌라를 게스트하우스로 변환했습니다. 이 장소는 이전 SS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조용한 도움 Silent Help이라는 단체에 참여하여 수감된 SS 남성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전쟁 후 내내 리나는 남편 라인하르트 헤이드리히의 유산을 옹호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인터뷰를 했고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한 역사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여러 책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리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1976년에 출판된 그녀의 책 전범과의 내 삶 My Life with a War Criminal 에서 리나는 그들의 이념적 신념을 변명 없이 설명하며 헤이드리히의 최종 해결책 참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재다능한 인물로 묘사하려 했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 체육 능력,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리나는 학살 프로그램이 헤이드리히 사망 이후 시작되었으며 그가 다가오는 참혹함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의심을 품고 헤이드리히가 초기 계획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리나의 마지막 세월 동안 그녀는 여전히 페르만에 살며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하이더는 공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도르니의 항공사에서 일했으며 그녀의 딸 마르테는 지역 농부와 결혼하고 작은 패션 가게를 열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리나는 결국 독일 정부와 법적 싸움에서 이겨 독일 경찰 장관의 미망인으로서 지급받아야 할 연금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리나 헤이드리히는 1985년 8월 14일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몇 달 전, 그녀는 TV 인터뷰에서 자신이 리나 헤이드리히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남편의 기억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그의 유산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일제의 불굴의 목에 제3제국의 힐세 헤스나치의 유산에 충실했던 또 다른 여성은 힐세 헤스였습니다. 힐세 프레흘로 베를린의 유명한 의사에게 태어난 그녀는 특권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밝고 활기찬 소녀였던 힐세는 음악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하이킹과 캠핑을 즐기며 중산층의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1920년 봄, 힐세는 루돌프 헤스를 만났고 그는 찢어진 군복을 입은 키가 큰 젊은 남자였습니다.
헤스는 전쟁에서 2번 부상을 당한 전쟁 참전 용사였으며 포넵 자유군단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거친 성격에도 불구하고 힐세는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조합에 끌렸습니다. 헤스는 힐세에게 아돌프 히틀러를 소개했으며 둘 다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힐세는 빠르게 나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포스터를 붙이며 당 신문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헤스의 비서 역할도 했습니다. 힐세의 나치 운동에 대한 헌신은 한 학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의 확고한 반유대주의와 운동의 이상을 지지하는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힐세와 헤스는 1927년 12월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뮌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대부분 플라토닉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힐세는 나치 여성 참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따랐고 이는 그녀를 당원으로서의 역할에 한정시키며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히틀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루돌프 헤스가 1941년 스코틀랜드로 비행한 후 체포되었을 때 힐세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힐세는 루돌프에게 헌신하며 그의 원인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통해 그와 소통했지만 긴 지연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헤스는 기억 상실증으로 고통받았고 이는 힐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의사들과 상담하여 전쟁 후 그의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받았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루돌프 헤스는 독일로 돌아왔지만 힐세가 희망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악명 높은 전쟁 범죄자로서 뉘른베르크에서 다른 나치 범죄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스판다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힐세 역시 1947년 6월 체포되어 수용소로 이송되었지만 1년이 차에 되지 않아 석방되었습니다. 힐세는 루돌프의 석방을 위해 매 순간을 헌신적으로 보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루돌프와 편지와 방문을 통해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나치 이데올로기와 루돌프에 대한 충성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힐세는 뮌헨으로 이사하여 과거의 친구들과 재회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의 친한 친구이자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손녀인 위니프레드 바그너였습니다. 힐세는 바이에른 알프스에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으며 언젠가 루돌프가 스판다우에서 나와 그녀와 함께할 날이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의 책, 원고, 서류, 라디오 및 그와 아들 볼프가 함께 놀던 장난감이 있는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힐세는 또한 루돌프 헤스, 평화의 포로라는 책에 자신의 루돌프와의 서신을 모은 책을 출판하며 자신의 원인을 대중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힐세는 루돌프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루돌프 헤스를 위한 자유지원협회를 결성하고 40개국에서 4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치인, 지식인, 주교, 기자, 역사학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루돌프의 석방에 단호하게 반대했고 그를 뉘른베르크의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이 루돌프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으며 뇌졸중으로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힐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루돌프를 스판다우에서 방문하고 선물을 보내며 그들의 짧은 만남 동안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루돌프 외에도 힐세는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20년 넘게 기쁨과 고통 속에서 그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힐세는 사회적 외면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고 제한된 지원을 받아 나치 네트워크의 친구들과 동조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생활 수준으로 이동하며 괴롭힘을 피하려 했습니다. 힐세는 가능한 한 자주 루돌프를 방문하며 그와의 지속적인 편지 교환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독방에 갇혀있던 루돌프에게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었지만 남편을 지원하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힐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큰 부담이었지만 깊은 의무감과 충성심에 의해 계속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캠페인의 책임을 아들 볼프에게 넘기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루돌프 헤스의 1987년 사망은 힐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이는 그녀의 슬픔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995년까지 끝까지 열렬한 나치주의자로 남았습니다. 힐세와 달리 그녀의 아들 볼프 루디거 헤스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루돌프가 스코틀랜드로 단독 임무를 수행한 당시 볼프는 겨우 3살이었고 이 사건은 그의 가족과 평생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월프 루디겔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부재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루돌프의 편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 편지들은 아버지와의 주요 연결고리였으며 아버지는 자신이 부당하다고 여긴 상황에서는 방문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월프 루디거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그를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사진과 편지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안 월프 루디거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사회의 반응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1946년 그는 어머니와 함께 뉘른베르크로 가서 재판 중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이 가진 전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판단의 영향을 느꼈습니다. 이 무게가 그를 정말로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월프 루디거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건축을 공부했으며 1961년에 건축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장애물은 많았습니다. 1959년 월프 루디거는 군 복무를 거부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뮌헨의 지역 모집 사무소에서의 신체 검사에서 그는 군 복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심사위원회에 거부 사유를 자세히 제공해야 하는 요구를 수반했습니다. 헨는 아버지가 스판다우에서 감옥에 수감된 루돌프 헤스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자신은 아버지를 유죄로 판결한 동맹국이 지배하는 군대에 복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프 루디겔의 군 복무 거부는 그의 깊은 도덕적 신념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그가 받은 사회적 판단을 헤쳐나가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젊은이였습니다. 뮌헨에 살면서도 월프 루디거는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된 어려움에 계속 직면했습니다. 그는 루돌프 헤스의 악명 높은 행동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시킴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1987년 루돌프는 마지막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옥 정원집에서
창문 걸쇠에 연장 코드를 걸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비밀 장소에 묻혔지만 가족은 당국을 설득하여 그의 시신을 가족 묘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월프 루디거는 아버지의 운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믿을 수 없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영국 비밀 정보국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남은 삶 동안 월프 루디거는 아버지의 유산을 방어하는 데 헌신했으며 그에 대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My Father, Rudolf Hess. Who Murdered My Father, Rudolf Hess. Rudolf Hess. I Regret Nothing. 월프 루디거 헤스는 2001년에 뇌졸중을 앓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뮌헨의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마르틴 보르만의 후손들, 그림자 속의 유산 사실을 말하자면 나치 고위 관료들의 모든 친척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은 아니다. 그중 한 명이 마르틴 보르만 주니어,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 중 한 명인 마르틴 보르만의 아들이었다. 1930년에 태어난 마르틴 주니어는 전쟁이 끝났을 때 10대였고 그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마르틴 주니어는 어머니 게르다와 8명의 형제들과 함께 알라이드군의 징역을 피해 남티롤 지역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그들을 숨기기 위해 도움을 준 지역의 나치 지도자를 만났다. 당시 어머니 게르다는 진행된 난소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지역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진단하고 즉각적인 수술을 권장했지만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고 게르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동안 2명의 영국 정보 요원이 가족을 추적했지만 한 군대 장교는 게르다가 좋은 여성이라고 생각하여 그녀와 자녀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대신 게르다는 메라노에 있는 전쟁 포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게르다는 1946년 3월 23일 37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고아가 된 게르다의 자녀들은 독일군 가톨릭 사제인 토도르 슈미츠 목사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어려운 유산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마르틴 주니어는 특히 전쟁 중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나치 정권에서 그가 한 일에 직면했다. 이 갈등은 마르틴 주니어의 성인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50년대 초반 마르틴 주니어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신앙을 그의 정체성의 초석으로 삼았다. 그는 새로운 신념에서 평화와 목적을 찾았으며 교회 선교사로서 학교를 방문하고 파시즘의 위험성과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을 헌신했다. 그의 신앙은 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했고 삶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58년 그는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1961년에는 콩고로 이주하여 3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다. 아버지의 과거와 거리를 두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주니어는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나치 지도자들의 자녀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겪은 낙인과 사회적 판단을 공유했다. 이 상호작용은 그들이 직면한 공통된 도전들을 부각시켰다. 마르틴 주니어는 자주 아버지의 행동이 그의 개인적인 선택과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변호해야 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마르틴 주니어는 신학교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 교육과 신앙에 대한 헌신은 그가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는 나치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알려지고 싶어 했다. 마르틴 주니어는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여 여러 자녀를 두었고 자녀들에게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환경을 제공하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의 무게는 항상 존재했고 그것은 그의 부모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마르틴 주니어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은 아버지의 묘지를 방문한 때였다. 그의 방문은 신나치주의 성지로 변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유지되었다. 마르틴 주니어는 이 방문을 깊은 반성의 순간으로 묘사했다. 그는 슬픔과 안도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말년 마르틴 주니어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계속해서 반성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제3제국의 참상에 대해 교육하는 데 사용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2011년 마르틴 주니어는 1960년대에 소년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른 학생들도 그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시점에서 마르틴 보르만 주니어는 노쇠한 노인이었고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보상을 받았다. 마르틴 주니어는 2년 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 외교관의 아들의 유산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나치 고위 관리와의 관계 때문에 나치 시대에도 큰 고통을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유명한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였습니다. 젊은 시절 루돌프는 S에 입대하여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S 융크 학교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S 장교들을 교육하는 아카데미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아버지 덕분에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반에서 가장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돌프는 아버지의 위치 때문에 승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행동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1940년 나치가 서부 전선으로 진격을 시작했을 때 루돌프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했으며 그곳에서 적의 강력한 포격을 경험하고 동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돌프는 전투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후에도 계속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군사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SS 기갑사단 위킹에 배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히물러의 명령으로 그는 노르웨이의 덜 활동적인 부대로 보내졌습니다. 1941년 루돌프는 카렐리아에서 심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다시 싸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세프디트리히의 지휘 아래 새로 결성된 전차 부대에 합류했으며 1014년 노르망디 전투를 포함한 여러 전투에서 용감히 싸웠고 다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루돌프는 부하들과 함께 남아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다뉴브강 남쪽에서 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 소련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군 수용소에서 그는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젊은 미국 군인이 그에게서 담배갑과 훈장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루돌프가 그 군인을 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한 노병장이 그 군인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끼고 일부 물품을 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돌프는 여러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의 이름 때문에 각기 다른 환경과 다우를 받았습니다. 다카우에서 그는 하르쿠르트에서 약탈 혐의로 전범 목록에 올라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 수용소장이 그에게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루돌프는 이를 거부하고 남아 모든 혐의에 대해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47년 1월, 루돌프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인도되었습니다. 체르셰미디 수용소에서 그의 처우는 계속해서 열악했습니다. 그는 여성 직원들 앞에서 신체 수색을 당했고 다시 물품이 빼앗겼습니다.
그는 창문이 부서진 셀에서 한밤을 보내고 그 후 두 다른 남성과 좁고 불편한 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프랑스군 오피서스와 그들의 아내들이 셀을 방문하며 포로들을 전시물처럼 다루었고 루돌프는 이를 굴욕적으로 느꼈습니다. 루돌프의 상황은 에프팅 박사를 만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는 에프팅 박사에게 변호사를 구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는 옛가족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존니 워커 위스키 회사의 알렉산더 워커 경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혐의가 약하다고 안심시켰지만 루돌프는 여전히 긴 법적 절차를 견뎌야 했습니다. 가혹한 환경과 느린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루돌프는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경비병들과 싸우든 혐의와 맞서든 모든 도전을 견뎌내며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힘과 인내를 시험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1948년 7월 루돌프는 조건부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슐츠 가족이 있는 가우 비슈프스하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3년 넘게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나서 안도와 불신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후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루돌프는 전쟁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고 그의 가족 이름은 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돌프는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설립한 가족 사업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회사의 파트너였고 루돌프를 관리 파트너로 지명했지만 그의 이복 형제는 그의 가족 배경 때문에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리벤트로프라는 이름을 가진 파트너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루돌프는 가족과 보상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친구의 회사로 옮겨 은행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2019년에 9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구축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시라흐 형제들, 제3제국과 얽힌 삶 전후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부모를 둔 삶은 정말로 악몽 같았습니다. 사회적 추방 외에도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혹 행위 중 일부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각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각자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라흐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들은 나치의 주요 지도자이자 히틀러 청소년단의 수장이었던 발두르 폰 시라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후 삶은 아버지의 행동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화해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발두르 폰 시라흐는 나치 정권에서 중요한 인물로 독일 청소년을 교화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경력과 재판은 가족, 특히 아버지의 행동의 낙인을 살아야 했던 아들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 형제가 이 유산을 어떻게 다르게 다뤘는지 설명합니다. 형제 중 하나인 클라우스 폰 시라흐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아버지의 그림자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법률 분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후 사회에서 나치 지도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빠른 판단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클라우스는 그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는 그의 업적을 통해 새로운 평판을 쌓고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행동과는 별개로 자신의 능력과 정직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그는 종종
아버지의 나치 정권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루거나 최소한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벗어나려 했던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반면 로버트 폰 시라흐는 더 조용하고 개인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직업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면 로버트는 대중의 시선을 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공적 검증을 추구하지 않았고 대신 개인적인 삶과 가족에 집중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버지의 과거로 인한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살며 로버트는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대중의 시선을 피하려 했던 선택은 그와 그의 가족이 아버지의 악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검열을 피함으로써 가족에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아버지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발두르 폰 시라흐의 그림자는 두 형제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결정과 삶의 경로를 이끌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스와 로버트는 모두 가족의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습니다. 니클라스와 노르만 프랑크, 제국의 아들들, 히틀러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의 아들들인 니클라스와 노르만 프랑크의 운명은 비슷했습니다. 한스 프랑크는 점령지 폴란드에서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유대인 대량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 그의 두 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니클라스 프랑크는 평생 아버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이름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니클라스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경멸을 소리 높여 표현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진실을 직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니클라스는 독일 문학, 사회학, 역사를 공부했고 결국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프랑크인이라는 것의 저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 세 형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행적들을 파헤치면서 니클라우스의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은 강박적인 증오로 변했습니다. 지나친 증오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극심하게 증오했습니다. 니클라우스는 아버지가 저지른 만행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자주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특징이라도 물려받을까 두려워했던 그의 내면적 갈등은 그의 교류와 저술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의 성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나치 지도자들의 자녀들 사이에서 그를 독특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의 형 노먼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로베르트 폰 쉬라흐처럼 그는 더 조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먼은 여론과 아버지의 과거를 둘러싼 논란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니클라우스와 달리 노먼은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된 오명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조용한 삶은 과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은 없지만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니클라우스 프랑크와 노르만 프랑크의 이야기는 각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루었는지 보여줍니다. 한스 프랑크.
그들의 삶은 나치 정권의 잔혹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자녀, 아내, 형제자매들이 직면한 복잡한 감정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